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검찰이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에 가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허술한지 여의도 당사에 왔다가 여기가 아닌갑네. 다시 관련 부서가 있는 국회의원 회관으로 가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식 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일부 지휘부를 탄핵하려고 하니까 지금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려면 적어도 지난번 김건희 수사 때 휴대폰을 잡히고 출장 조사를 했던 그 치욕부터 반성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지금 이번 주까지 5050 이벤트, 구독자 50만 돌파 기념 특별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엊그제 MBC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방어가 씨가 말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어떼가 갑자기 막 출몰을 해가지고 방어를 잡아먹으니까 그 상어가 먹어서도 없지만 상어떼가 있으니까 방어들이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어획량이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버렸더라고요. 거기에다 요즘 또 풍랑도 거세가지고 잡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아주 요즘에 정말 귀해졌는데 정어리몰이 참 또 발빠르게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 한정 수량으로 가격 변동 없이 무료 배송으로 35,050원에 제공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대방어 긴급 대방출 이벤트를 합니다. 지난번에 방어회 못 드셨던 분들 이번에 드시면 아주 좋은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뒷고기 과메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은 대방어회 긴급 대방출 이벤트 여러분 제철 대방어회 드시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뒤에 웅장한 눈 쌓인 겨울산의 모습 보입니다. 첫눈인데 참 큰 눈이 왔지요. 11월로는 117년 만에 이런 대설이라고 하는데 전국 곳곳에 또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숨어서 낄낄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김건희 고모도 욕을 했네 어쩌네 서로 물어뜯고 난리인데 어제 그냥 뉴스가 계속 대설 뉴스로 도배가 되니까 아이고 한숨 쉬겠네 하고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민심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백운기의 정치 1번지에서는 눈 소식 잠깐 미루고 중요한 것 다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샛별 정어리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샛별 정어리 괜찮습니까? 네, 파닥파닥 뛰는 정어리 아닙니다.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최 교수님 생일이시라고요? 예. 갑자기 손유진 변호사님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나? 네. 친구 추가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알림이 떠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40 넘으신 거예요? 아니 무슨 희망사. 저와 친구.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어리 PD가 센스가 있으시면 이럴 때 빰빠밤 하나 좀 해주면 좋은데 예, 눈 피해도 있고 하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 창원지검에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했는데 오후 1시에 오기로 했다는 등 뭐 이런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그런 정황이 나오고 그러던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압수수색할 때 우리 몇 시에 가니까 준비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가 없고요. 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증거를 확보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몇 시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있는 증거도 다 지금 사라질 판에 친절하게
1시 이후에 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이거를 또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검찰이 1시 이후에 온다고 하니 식사들 하고 오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국민의힘 당사까지 가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된 모습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네. 참 친절한 검찰인데 봉지욱 기자가 쓴 압수수색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띵동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압수수색이지 몇 시에 가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이 겁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이제 특수부의 검사들이 잘 쓰는 별건 수사 이걸 위해서는 본인이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다른 걸 찾아내는 그 증거 확보 차원에서 대개 했던 게 압수수색이죠. 그런데 어저께 뭐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원의창의 공천과 관련된 과거 자료 기록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요즘에 압수수색이라는 게요. 이를테면 디지털 자료라든가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은행의 전임 회장의 친인척의 불법 대출 뭐 이것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전방위로 털고 있거든요. 여기는 무려 2주일간 압수수색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시가 아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들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생선을 먹을 때 이렇게 발라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추려서 먹듯이 예. 와서 디지털 관련 이를테면 컴퓨터 자료겠죠. 그걸 살피어서 발라내서 추려낸 다음에 필요한 것만 쏙 가져간다. 그래서 2주일간이나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요즘에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즉각 치고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 그래서 증거를 확보한다. 이러는 거 이외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검찰의 쇼잉 같은 게 돼버렸다. 이 말. 예. 이건 압수수색이라기보다는 압수수색 쇼라고 봐야죠. 콩이맘님, 압색을 백팩 하나 달랑 메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서류봉투 하나 달랑? 그게 압색이냐? 압색 들어갈 때 핸드폰 반납은 안 했냐? 더군다나 압수수색하면 이제 장소 또 어디 대상 이런 걸 특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어제 국민의힘 당사를 먼저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련된 그 지금 수사하고 있는 서류는 조직국, 기획조정국 네. 이런 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회관하고 본청에 있대요. 네. 그런데 엉뚱한 데를 먼저 가가지고 네. 여기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요. 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헛소리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여주기에는 가장 좋은 거죠. 국민의힘 당사 가는 게 얼마나 보여주기 좋겠어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우리가 정말 압색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거 보여주는 쇼잉을 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들은 기획조정국이 국회에 있으니까 국회 정책기획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미리 알려줬어요. 뭐 김 의원인가요? 그 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와 기자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는 1시에 저 의원회관으로 온대요. 그쪽으로 국회로 온다고 하니까 식사하시고 그때 오세요.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압수수색 온 팀이나 아니면 그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준비했던 팀이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 1시에 가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 알려줬으면 이미 국회에서 그 자료를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왔을 때 알든 아니면 그 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알려줬든 그럼 그 사이에 모든 정보들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뭐 만약에 보여주기 싫은 거나 알려지면 안 되는 내용 같은 경우는 숨기든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 어디로 빼돌리든 이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뭐하러 압수수색을 해요? 압수수색은요 정말 밀행성 정말 비밀스럽게 해야 되고요.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고하고 언제 간다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장난치는 거지. 저는 이번 압수수색은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쓴 칼럼인데 당계와 여론조사로 치고받는 여당의 민낯에서 이런 지적을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한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과거 당의 경선 실패를 점검하는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한 지 사흘 만에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 혐의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싱크로율이 대단하다. 여권 소식통은 한 대표에게는 한마디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당 여론조사를 조작한 이들을 잡겠다는 건데 친윤이 걸려들 공산이 크다. 무슨 얘기냐면 윤경호 소장님, 이번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은 한동훈이 불러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지금 명태균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딱 한 사람 안 나오는 게 한동훈이죠. 그렇죠. 왜? 그때 당시에는 관련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이 쫓아내려고 당원 게시판 뭐 이거 가지고 뭐 김건희 거모가 어쩌니 이런 말까지 막 하면서 하는데 역공으로 이렇게 했다. 이건 뭐 지금까지 사주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자폭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으로서는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 상황이죠. 그리고 추정컨대 이를테면 주진우 무슨 뭐 법률 어쩌고저쩌고 위원장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 국민의힘 내 검찰 출신, 뭐 대통령실은 예를 들어서 이시연 뭐 그 직전까지 특수부의 최일선에서 일을 하던 비교적 젊은 세대들이 후배 검사들과의 직접 간접적인 공식 비공식 채널 이런 것들이 오후 1시에 온다더라 라는 얘기가 가능하도록 혹시 채널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하죠. 이제 거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당원 게시판 궁지에 몰려있는 이 상황에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추가가 됐잖아요. 명태균에게. 그거 관련해서 털다 보면 지금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당시 그러니까 2002년 치러진 지방선거 그다음에 7군데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때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반적인 이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시야가 그쪽으로 당연히 뭐 옮겨갈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훈으로서는 손해볼 게 하나 없다. 그런데 그런다고 네. 우리 집을 차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가 예. 김상우 의원이 이 압수수색 관련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예. 브리핑을 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포항시장 관련된 건도 압수수색 대상물이다. 포항시장 관련된 건?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공천 개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콕 집어서 포항시장 관련된 건이 압수수색 대상물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친한계에서 야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수를 내자면 우리도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듯한 모습. 그게 연출되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검찰이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알리는 입으로 김상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제 압수수색이 쇼고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창원지검의 배후는 한동훈 쪽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만약 그렇게 전망을 한다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창원전 정유미 지검장은 아시는 것처럼 친윤계로 알려지고 있고 친윤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분으로 알려지고 물론 뭐 예전에 한동훈 대표도 같은 팀이었으니까 뭐 같이 친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 예컨대 한동훈 대표가 일부러 끌어들였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거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공천 관련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이 문제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나 그다음에 보궐선거 공천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사나 국민의힘 공천 관련 내용들은 압수수색 없이 한다?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모든 걸 막고 싶었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했겠죠. 오는 것도 막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들어오는 거 못 들어오게 막았을 겁니다. 어제 보면 상당히 태연해요.
그리고 뭐 그냥 뭐 다 공권력이 와서 하는 거니까 허용해 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이 취하는 태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어찌 보면 적당히 이용하려는 의도가 한동훈 대표 측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대표가 이걸 뭐 이렇게 꾸며서 예컨대 의도적으로 검찰이 얘기해서 데려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번 지방선거나 아니면 그 보궐선거 관련된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려는 그런 시도를 정책으로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적으로 검찰과 짜고 친다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검찰의 그런 수순에 적당히 합의보다 허용해 주고 적극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은 예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초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희현님께서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정의리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 슈퍼챗을 전해드릴 수는 없고. 아니, 괜찮습니다. 이따가 쌍화탕 하나. 근데 저도 최진봉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상하게도 포항시라는 거를 콕 집어서 검찰이 이야기해 줄 그러니까요. 수는 없잖아요. 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항시 이렇게 적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딱 친한계 스타일이다. 이게 언론 플레이를 위한 이런 압수수색 모습 연출하고 우리는 언론으로 그 포항시 관련된 거를 흘리겠다. 이 연출 모습이 딱 친한계 스타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창원지검의 특수팀이 이 전담팀이 구성되는 그 과정까지 처음에는 뭐 수사과에 이 명태균 김영성 사건을 배당해놔서 거의 그냥 묻어놨다가 시간만 질질질질 끌다가 늑장 수사하다가 여론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검사 수를 좀 늘리고 이런 전반의 과정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명태균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여부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뭐 명태균이가 뭐 인사에 개입했다, 무슨 뭐 창원 산단 뭐 부지 선정에 뭐 뒷배를 활용해서 뭘 했다. 이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거든요. 중요한 건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그걸 찾아내는 건데 이 여론조사 조작 이렇게 만약에 물꼬가 틀어지면 자연스럽게 공천 개입 이 얘기보다는 여론조사 조작.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 우리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이를테면 뭐 여론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벌였던 그런 걸로 가기 위한 수순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신 변호사님 정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여의도 연구원 아닙니까? 네. 여의도 연구원 심지어 지상욱 원장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가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서 왜 하필이면은 창원에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하는지 그 여론조사가 창원에서 이루어지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마치 원하는 결과를 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알고서 의뢰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 조작 관련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 결과를 받고 싶다 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지 이런 게 지금 수사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여기까지 지금 딱 선을 탄 거기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모든 곳이 망가지고 있는데 가장 앞서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검찰입니다. 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돼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러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죠.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탄핵 소추안을 12월 4일 다음 달 4일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아주 집단으로 반발을 하는데 이 당사자 빼고 나머지 부장검사들이 전부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검야 대충돌 이렇게 썼습니다만 언론들이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합니다. 이게 대충돌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이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탄핵 대상 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탄핵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이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말씀하신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자신들의 휴대전화까지 반납을 하면서 거의 글쎄요, 이게 콜검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그거를 불기소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기소 처분이 바로 직무유기다라는 거죠. 네. 일 안 하는 사람 둘 필요가 없다 이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쫄개들이 가만히 있기는 그렇겠죠. 그런데 저는 막 여기에 뭐 이런저런 글을 그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리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왜 그때는 한마디도 못했는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경호처 별관에 가가지고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가서 조사를 받고는 그런 치욕을 당했잖아요. 심지어 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는 왜 검사들 한 명도 얘기 안 하죠? 누구 한 명 나와서 이 프로세스에 자기 얘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적 신망을 잃는다 이런 얘기 한 사람 있나요? 지금 자기들 조직 이기주의예요. 저는 이게 정말 무슨 뭐 검찰을 위해서 얘기한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검찰의 명예라든지 검찰이 정말 제대로 국민적 신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합니까? 이건 저는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게 국민적 상식과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가 조작 문제도 불송치해버렸죠. 명품백 수수 의혹도 증거가 명확한데 불송치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검찰이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반발해야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잘했다고요? 그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 이창수 지검장이에요. 그 부장도 마찬가지고 4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탄핵시켜야죠. 그리고 검사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검사가 법적으로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하게 국회 탄핵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 그러세요 한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하는 이유가 이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자니까요. 아니 검찰들은 자기 제 식구 감싸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김학의 전 차관부터 시작해서 99만 원 세트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잘못한 거 제대로 처벌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처벌한 적 없잖아요. 다 감싸게 해주고 봐주게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 검찰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는 안 되지 밖에서 해야 돼요. 밖에서 할 수 있는 법률적 유일한 조건이 국회에서 검사를 탄핵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왜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반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정권 관련된 수사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주로 주요 수사나 정치 관련된 수사들은 서울지검에서 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데 그 지검장을 이 사람이 맡고 있는 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관련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정지시켜야죠. 제대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게 국민의 대의관인 국회고요. 국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 검사 탄핵이에요. 그거 하는 게 왜 문제라는 겁니까 대체? 민주당이 너무 탄핵을 남발한다 뭐 이런 비판을 보수 언론들이 제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면 봐라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적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적어도 그 일을 못하게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헌재가 기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동안에라도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라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오송 참사, 뭐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으로서 관리 감독 또는 뭐 도의적인 책임, 실질적인 책임,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뭐 다 아시죠. 탄핵이라는 건 임명직 공무원이 이를테면 신분 보장 내지는 뭐 임기 보장 이런 이유로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때 사실 국민이 직접 나설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요, 국민 소환제가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스스로들이 자기들 방어를 치고 있어서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만 어찌됐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이든 임명직 공무원이든 철옹성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집단에 대해서 이런 견제 장치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이나 국민 소환은 전 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번 이창수 등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다른 주범인 권오수와 다른 일당들 손모로 기억되는데요. 똑같은 행태였는데 거기는 유죄 구형과 함께 선고까지 내려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김건희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대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들이 집단 반발이요? 정말로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행태나 이런 걸 따지자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날아갔을 때 그때 집단 행동했어야죠. 그렇죠. 그게 검사들이 아니 가장 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수사 대상자 또는 피의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면 조사가 필요하든 대면 조사가 필요하든 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일테면 날려버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검사 동일체를 얘기하는 검사들이라면 그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아 그래 그래도 정신이 박혀있는 검사들이 한둘은 있구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그때는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건 집단 반발 뭐 이런 걸 떠나서 오히려 저는 매를 버는 거다. 저는 역설적으로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재의결을 3차 재의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원래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28일 하려다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로 이제 뒤로 미룬 거를 무슨 뭐 시간 벌기 또는 뭐 국민의힘의 내홍을 뭐 이용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 4일 날 의결 예정인 이 3인에 대한 검사 탄핵 이게 오히려 국민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왜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한가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저는 중요한 이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경호 소장님께서 검찰이 반발을 하려면 송경호 중앙지검장 날아갈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압수수색 쇼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검찰이 쇼를 하려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그렇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걸 불기소 처분합니까? 하나도 살아있는 권력에는 손을 대지 못하면서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20몇 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국민들이 그 검찰이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최소한도 박수를 받지는 못하더라도 손가락질은 안 받으려면 신용이라도 해야죠. 재판이라도 넘겨야죠.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농단을 하면 어떻게 국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천오님, 국정도 만사 건통, 대통령실 임명도 만사 건통, 공천권도 만사 건통, 당무도 만사 건통. 이제 윤석열은 건희한테 유기견이 되는 게 뻔합니다. 피와 땀으로 일궈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이 그 짧은 기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산이대희님, 반칙을 하니까 레드카드 주는 거야 엄마 받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먹는 거 절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검찰이 제대로 해야 되느냐.
지금 명태균 게이트 어떻게 밝혀져 시작이 됐습니까? 공천 개입 김건희가 뭔가 한 것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육성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는 신용이라도 합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돈을 받기로 하고 각서까지 썼다. 이런 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것까지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탄핵 100번 해야죠. 이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신유진 변호사님 제가 설명을 부탁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네. 저 각서 내용은 지금 어떤 거죠? 이 각서 내용은 미래한국연구소의 강희경 씨가 예. 이제 그 PNR 서 대표에게 써준 건데 그 내용 자체는 PNR 서 대표가 작성해 갖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을 돈이 있다. 이게 거짓말이면은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2022년 12월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즉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받아서 돈을 갚겠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사기죄로 나를 고소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PNR 서 대표가 써왔고 강희경 씨가 여기다가 지장을 찍은 건데요. 사실 이렇게 서 대표가 이런 내용으로 각서를 써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강희경 씨는 명태균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알았어 하더니 이 서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바로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이렇게 썼고 알렸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왜 이걸 썼냐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명태균 씨로부터 우리는 김건희 여사한테 돈을 받을 거야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3억 7천만 원 명세표까지 만들어서 줬던 장본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거라고 틀림없이 믿고 있었던 강희경 씨는 이런 내용의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최진봉 교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가 돈을 주기로 했다는데 그러니까요. 그 각서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NR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각서를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준다고 해? 그러면 뭐 믿을 수 있겠네요. 6천만 원 정도가 연체가 돼 있었대요. 이게 다 왜 그랬냐면요.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하고 그 돈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막힌 거예요. PNR이라는 곳에서 공표 여론조사를 PNR을 통해서 했거든요. 미래한국연구소가.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을 지급을 못하고 전화 훼손 사용하는 거 그것도 돈을 지급하는데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결국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진행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 당연히 김건희 씨가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또 돈을 받는 사람은 강희경 씨잖아요. 돈을 회계 관리자가 강희경 씨였으니까. 강희경 씨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예를 들면 계약서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이약서. 예. 각서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명태균 씨 말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장을 찍어준 거잖아요. 아니 아무리 PNR 대표가 써왔다 하더라도 각서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찍진 않잖아요. 거기에 PNR 대표가 김건희라는 이름을 쓸 정도면 그전에도 아마 명태균 씨든 강희경 씨든 통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곧 돈 받을 거야. 이거 김건희 씨를 통해서 돈 받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안심을 시켰지 않겠어요? 근데 6천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PNR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라고 해서 이름을 박아서 온 거잖아요. 일부러. 김건희라는 이름을 쓰면 더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쓰고 만약 그게 사실 아니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것도 내가 감수하면서 이게 맞다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결국은 사기죄로 고소해도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말은 강희경 씨가 명태균 씨도 얼마나 확신 있게 들었냐 하는 부분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PNR 입장에서도 그러면 김건희 씨가 보증을 서준다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각서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그런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거는 증거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요즘 보니까 재판 정황으로 막 판단하잖아요. 증거 없어도. 정황으로 보면 이거는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 돈을 주기로 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확증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등장하면 검찰이 김건희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왜 김건희라는 이름이 더 이렇게 눈에 띌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주기로 했다라고 만약에 써져 있는 거와 윤석열 캠프에 뭐 여론조사를 외부에 발주하는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주기로 했다. 이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가 주기로 했다. 이 말은 이 여론조사 발주를 김건희가 한 거구나. 그러면 김건희라는 이름은 뭐예요? 후보의 배우자이긴 하지만 이건 사적인 팀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공식적인 캠프에서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압수수색 압수수색 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여의도연구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여의도연구원이 왜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업무를 주죠?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예. 아까 지금 PNR이라는 데는 여론조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ARS 전화를 돌려서 그걸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발주하는 곳으로부터 일을 받아가지고 단순한 기계적인 이런 것만 해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한 게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들어보겠지만. 예. 그러면 그걸 또 PNR에 얘기해서 PNR이 그렇게 맞춰주고 그랬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 선정, 이를테면 연령대별, 지역 뭐 분포, 이런 가중치 부여 이런 것들에서 단순히 PNR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쪽과 발주를 하는 쪽이 협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흔히 말하는 마사지도 이루어지는 거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를테면 1000명의 조사 대상자라고 어느 여론조사든지 그걸 내놓지 않습니까? 공신력을 위해서. 근데 실제로 1000명 중에 채워진 게 뭐 600 몇 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부풀려서 거짓을 할 때 이때는 이 PNR 같은 기술적인 업무를 맡는 것도 마사지를 하겠지만 발주하는 것도 그걸 같이 했다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추정하는 차원이지만 의문이 약간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 연구원조차도 공식 라인이 아니라 공식 라인은 뭐예요? 당시에 당대표, 당시에 공관위원장, 당시에 여의도 연구원장이 발주를 한 게 아니라 사적인 또는 비선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발주를 의뢰하는 지시 내지는 요청이 온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여론조사 잘 아시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지시하는 내용 그거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가 씨발 그 전략공천 받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네, 몇 개 던져갈래. 네. 그러면 뭐 삼성장 던져가고 끝내주겠대. 네,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 김영선 35, 김지수 20, 김지수가 23, 예,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금정현이 한 17. 알겠습니다. 야, 누가 그 적합하냐. 네, 그래서 저 한 600개. 예, 무슨 100%. 네네, 네, 해갖고, 네, 네, 보고서에서 그래갖고, 일하는 것으로 해서, 네, 오늘 하나 맞지 만들지. 알겠습니다. 예, 그,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네, 예,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여보세요. 그 지난번처럼 네, 그 그래프 딱 그려야 돼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미리 딱 그려놓고 네, 그 너무 친하니까 딱 떨어지면은 네, 비슷한. 뭐 18점 네네, 몇 분, 네네네. 좀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 예, 내가 아까 숫자를 맨 뭐라고 했죠? 저 좀 적어놓고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는데, 옆에 나와 있는데, 사무실 예, 옆에. 그러니까 12, 18. 12, 18. 예, 네, 12, 12, 네. 10, 8. 12, 18, 12, 10. 아니, 그게 아니고, 김영선 12, 네, 예, 12.5 말하듯이. 그 다음에 네네네네네. 장동화 10%. 네. 그 다음에 누구, 김종영. 김정 18%. 몇 프로요? 8%. 8%. 응. 예. 그렇게 대충 12, 해갖고, 10. 대충 그 비율에서 네, 개소수 좀 찍어갖고, 네, 그래 만들면 돼요. 네. 12, 18. 알겠습니다. 그 청계 조사했다 하고, 네네네네. 계산하기 쉽게끔. 조사 시간은 오늘 저녁 6시부터 네,
9시 30분까지. 9시까지. 저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그냥 조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 퍼센테이지를 몇 퍼센트, 몇 점까지 얘기하고, 또 통화 시간이 6시 16분이거든요? 6시부터 조사한 걸 하래요, 그냥.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요, 이거는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작한 거예요, 그냥. 그냥 샘플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숫자도 정해주잖아요. 600명으로 하고, 무선 100%로 하고, 응답률은 얘기 안 하네요. 응답률도 적었겠죠? 예를 들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형태는 갖춰놨지만 그 강희경 씨가 다 만든 거예요. 자기가 그 숫자 가지고 그냥 몇 퍼센트 만들고 응답자 숫자 남성 여성 비율 맞추고 이래가지고 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요 진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조작이에요. 조작. 그냥 조작이라도 뭔 근거를 가지고 조작한 게 아니고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것. 즉 이걸 몇 퍼센트를 해야 되겠다. 이거 정해놓고 그 숫자에 맞춰서 그냥 몇 명 응답했고 숫자는 몇 명 있었고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론을 만들어놓고 그 결론이 나오게끔 여론조사 한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근데 저게 더 웃긴 건 앞에 부분이에요. 이준석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준석한테 뭐 열심히 해서 의창껏 받아왔다. 근데 그걸 위해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명태균이 가져온 여론조사 가지고 그걸 근거로 어떤 사람 정략 공천을 했거나 아니면 공천을 했다면 이건 같이 문제를 삼아야 될 문제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뭐 이준석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태균 씨 말만 들어보면 이준석한테 뭐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정당화시키고 여론조사를 조작을 했다? 그럼 이준석 과연 몰랐을까요? 이거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무슨 의미예요? 주겠다고 약속하고 가져오라고 했다는 말은 조작이 됐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훈님이요. 우와 창조적이다 그랬는데 정말 이건 여론 조작이 아니고 창조지요. 근데 그 맨 앞부분만 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저 지시를 할 때 본인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한 숫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번만 다시 들려봐 주십시오. 이창훈 전략 공천 지역이고 어제 준석이한테 사정사정해가 씨발 그 전략 공천 받았어. 네, 알겠습니다.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가 네, 몇 개 던져 갈래. 네. 그러면 그 삼성장 던져가 끝내주겠대.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잘 들어. 김영승 35, 김지수 20, 김지수가 23, 예.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금정현이는 한 17. 예. 네. 저거를 이렇게 읽는데 네. 어디에서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주목해야 될 점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던져달래. 예. 이기는 여론조사라고 이준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달라, 결과치를. 그러면 그 숫자를 누가 과연 이야기를 했을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맞춰볼까? 그렇죠. 이기는 여론조사 만들어줄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런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의원은 2021년 5월 15일 당시에 자신이 내일 되면은 자신이 당대표 후보 1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걸 알았는지 내일 인터넷 커뮤니티 봐봐. 내일 큰일 날 거야. 내일 일 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미래한국연구소가 하면은 자신은 그 결과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숫자,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너무나 확신으로 돼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대표죠. 네.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를 그동안 해왔지만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아까 김건희처럼 이준석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죠. 당연히 확인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 나왔을 때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이 도와줬을 가능성 여러 증언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론 조작 문제만 나오면 이준석이 자꾸 발을 빼고 딴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거든요. 본인은 관계없던 것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물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얘기 못하지만
명태균이 저렇게 사적인 대화에서 강의에 대한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그리고 조작된 걸 갖다 던져주면 그걸 사무총장한테 줘서 넘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미 다 얘기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거를 그러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명태균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지어낸 얘기고. 저런 얘기를 지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공천이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조작된 걸 던졌는데 공천이 안 되면. 공천이 됐으면 그거는 어느 정도 말이 맞았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되는지 관여가 돼 있는지를 확실히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창원지검 이런 데서는요. 이준석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저는 그 발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차라리 조사하도록 놔두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자꾸 이제 다른 걸 터뜨리면서 윤석열 김건희를 공격하잖아요. 포항시장 문제도 터뜨렸죠. 더 많은 게 있었다고 그러죠. 저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뭐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나도 카드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본인에 대해서 조여오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들을 피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뭔가를 계속 압박을 넣는 방법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봅니다. 윤경호 소장님, 왜 여론조사를 조작하려고 합니까?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밴드웨건 효과니까 뭐 잘 나가는데 조금 더 채찍질을 해줘서 더 반대로 오히려 불쌍해 보여가지고 좀 더 밀어주자라는 예. 동정표를 끌어오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라는 건 직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후보를 결정하기 전 또는 뭐 투표 전 뭐 이럴 때 주로 활용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참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쓰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함으로써 유권자, 일반인들이 이걸 알아가지고 판단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거 아니면 정당이나 또는 뭐 내부에서 후보를 결정하든 또는 뭐 뭔가 평가 점수를 부여하든 할 때 참고 자료로 쓰는 거. 근데 후자의 경우는요. 이런 조작된 걸 가지고 하면 잘못된 결정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엄격하게 정확성을 기하겠죠.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오히려 대중들을 호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로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게 쓰이질 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 민주주의 사실 체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해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응답률이라는 거를 그렇게 많이 따지는 이유가 왜일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A 업체부터 B, C, D, E 개별 업체들이 불쑥불쑥 내놓는 여론조사 이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업체가 쭉 내놓는 그 숫자의 변화, 추이 이게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저런 명태균이나 또는 좀 뭐 전 건너뛰었습니다만 이준석 분명히 다 알고 지금 할 것 같은 정황이 아주 짙지 않습니까? 유리한 여론조사 하나 가져와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장난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런 자들이 정말 이런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냥 전부 재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대세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와 이쪽이 뭐 센 것 같네. 그러면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는 거죠. 맞아요. 소비 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 밴드 효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 대세는 이 사람이야. 대세 예를 들면 60% 이상이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요.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 중에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기해버리거나 또는 그냥 대세가 되는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죠. 그럼 왜냐하면 그 사회 전체의 의견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걸 꺼려하게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본인이 소외될 수 있다는 위협감, 위기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심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가 이렇다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래 나는 저 사람 싫지만 대세니까 그냥 인정해버리자고 찍어주든 아니면 포기해버려. 투표를 내가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이 대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작된 여론조사로 대세론이 형성이 돼버리면 다른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반대하는 누군가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투표를 안 하게 되거나 또는 그냥 그 사람을 밀어주는 쪽으로 가자. 나도 그냥 대세에 편승해야지.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대세가 그래.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경우. 뭐 음식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여러 사람 있는데 꼭 한 사람이 나는 뭐 이러면 눈총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된 여론조사가 결국은 그런 현상을 불러올 수 있죠.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저는 아까 명태균 그
이 얘기, 이준석 얘기 나오면서 왜 그게 갑자기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비단 주머니.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비단 주머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그러면 그때부터 윤석열에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조사도 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줄 수도 있어. 뭔가 이들의 범죄 모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싹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알고 보니 명태균이었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명태균이 매일 아침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를 미리 예측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미리 명태균에게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맞았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이 써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로부터 비롯된 이런 불법적인 전화 한 건 돌리지 않고도 여론조사 결과를 뚝딱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떻게 비단 주머니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여론조사 가지고 오세요. 그럼 뚝딱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내가 당대표 돼서 1등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1등이 탁 되고 이 정도면은 거의 요술 램프 아닙니까? 이건 비단 주머니보다 더 좋은 문지르서 소원만 말하면 다 이루어지는 비단 요술 램프랑 같은 거죠. 네. 우리가 지난 대선 기억합니다.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명태균 씨 녹취가 공개되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준석, 김종인 다 잘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몇 호에 있는데 거기가 청와대가 잘 보이더라. 또 새벽에 통화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맨 처음에는 잘 모른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김한정 씨라는 그 재력가이자 후원자 그분은 왜 명태균 씨한테 3,300만 원도 보내고 그 후에 대선 그 선거운동 당시에도 그쪽으로 좀 돈을 보탰다고 하거든요. 명태균 씨한테. 나는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가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돈을 줬는지 난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렇습니까? 그 명태균 씨 부인이 명태균 씨 구속된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벽 6시만 되면은 대선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깼다 그 소리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명태균이한테 지가 새벽에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받긴 했어도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새벽에 전화한 적이 없어요. 명태균 씨가 막 전화를 하긴 했어요? 네, 명태균이랑 전화를 하긴 했어요, 몇 번.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전화를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으로 자기 얘기를 해. 난 솔직히 얘기해서 명태균이 만나보면은 예.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서 무슨 의논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옛날 개그 콘서트에 그런 거 있었어요. 당황하셨어요? 새벽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새벽 6시에 나이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어르신한테 전화를 한다? 이건 웬만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에 의하면. 그걸 또 받아준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그렇죠. 아니, 새벽 6시에 전화를 예의 없이 자고 있는데 새벽 6시 전화를 해서 받아줘서 별 얘기도 안 계속 들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저 말은. 자기가 전화를 안 했다는 거지. 그게 그냥. 뭡니까? 자기가 안 했어도 받았잖아요, 전화는. 새벽 6시 전화 와서 별 의미도 없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하면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떠박떠박 다 받아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하겠냐고요. 김종인의 저 말, 그다음에 엊그제 오세훈이 기자회견이라고 했죠. 그때 나 명태균 몰라. 나 한 번 만났어. 싸우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싸움도 밑에 있는 자기 참모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명태균 처음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뭐예요? 2번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명태균이라는 브로커 얘기만 나오면 나 몰라 그 친구 한 번 만났어.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야 2번.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 3번, 4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저 대선 당시에 명태균과 같은 역할을 했던 브로커가 명태균 하나만일까? 아까 비단 주머니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여론조사를 조작해가지고 여론을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언론도 우리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걸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명태균 같은 브로커가 명태균 하나였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 다 휘둘린 그 면면들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이제 당분간 김정인 위원장도 방송에서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전화 통화 하신 적 있으시죠? 라고 하는데 내가 걸진 않았다. 내가 걸진 않았다. 라고 하는데 이야, 뭐 참. 이건 누가 걸었는지 이건 사실은 저도 최진범 교수님처럼 과연 명태균 씨가 그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매일 아침 6시마다 전화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사실 그렇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막 전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까? 전화를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화통화 했다는 것까지는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걸진 않았다. 라고 하는 게 좀 궁색합니다. 한 번은 걸었을 것 같아요. 왜 오늘은 전화 안 해? 그 여론조사를 여러 번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매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으니까 그냥 엄격결에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니고 뭐 다 당황해가지고 그런 건데.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명태균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한 번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제 조금씩 안개가 걷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김건희, 명태균 어떻게 뭘 꾸미고 이런 짓을 했는지 특검하면 다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특검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얼개는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문제는 이게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아까 뭐 윤경훈 수장도 말씀하셨지만 뭐 나오면 그때마다 하나씩 인정을 해요.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해요. 나는 모르고 그 사람이 했던 일이야 라든지 나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근데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면 밝혀지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의 검찰은 제가 볼 때 이번 명태균 씨 구속해서 수사하는 내용도 보세요. 지방선거 관련된 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천도 그 전략 재보궐 선거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딱 제안해놨어요. 다른 건 안 한대요 지금. 창만. 네, 그것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를? 지금 이 전체로 보면 그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나머지 90%는 바닷속에 가려져 있는 90%는 훨씬 더 큰 문제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연관된 문제로 보이잖아요. 그 중요한 건 빼놓고 나머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이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특검밖에 없어요. 이건 특검 안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이건 국정농단에 지난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몇 배는 더 큰 농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농단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특검 받아야 되고요. 특검 해야 됩니다. 이거 특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진실을 파헤치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특검하면 반드시 또 밝혀내야 할 것이 증거인멸 조작 그런 의혹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까 지금 막 어떻게 해서든지 조작하고 하여튼 조작하는 놈들은 계속 조작하려고 해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최근에 드러난 김한정 뭐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라고 하죠. 그게 드러나니까 강혜경 씨를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9월 10일이니까 강혜경 씨가 막 이렇게 폭로한 이후에 통화한 내용인데 이걸 한번 들어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지금 2만 1,0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10,000명이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고요. 예. 나비 효과님도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이은주 님도 2만 195명일 때 2만 195, 7,829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좋아요는 의리하셨는데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들어보죠. 강혜경 씨와 김한정 씨 통화 내용이죠. 네, 강 실장 손에 달렸네. 그러네요. 일단 저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좀 많이 뭐 이렇게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강 실장, 알겠어요. 네. 제가
지금 누구보다도 강 실장이 제일 많이 알고 있겠지. 네,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제 토마토에도 이제 매달리는데 네. 이걸 누구조차고 하냐고 강 실장도. 응? 뭔가 강 실장도 뭐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게 뭐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논을 해봐. 나도 도와줄게. 강 실장. 아이 근데 강 실장 국민의힘은 살려 그러지 마. 근데 국민의힘은 살리는데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야당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강 실장은 저 위에 분들 녹취 이록 듣긴 했는데 녹취한 거 있냐? 아니요, 없어요. 그거 아무도 없지. 네네네네. 그거 강 실장 그건 있더라. 어떤가요? 상대방의 녹취록을 해갖고 네. 남한테 들려주면 그게 법에 걸리더라. 모르겠다 그러면 네, 강 실장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나 누구랑 갔냐냐 어떻게 알게 돼서 갔냐 또 이렇게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는 게 제일 장땡이더라.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올라오면 봅시다. 내가 네. 한번 같이 봐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김한정 회장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떠오르네요. 딱 저런 식입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좋은 말로 꼬드겨 봤다가 말 안 들으면 약간 협박도 섞고 니 그거 아나? 그거 뭐 남의 녹취 뭐 들려주면 그 법에 걸린다 카대. 참 그 노예한. 응? 그리고 막 니하고 내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덮어지겠나? 참 추악합니다. 추악해요. 근데 신유진 변호사님 두 사람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저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도 강혜경 씨하고 그전에 조금 잘 아는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전에 이미 알았던 것이 있었고 또 이 김한정 씨가 어떻게 명태균 씨를 만났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오세훈이 보냈다. 만나라고 해서 왔다. 그래서 내가 엮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는 명태균, 강혜경 씨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세훈 시장은 김한정 씨가 자발적으로 혼자서 벌인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정 씨는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만나라고 해서 만나러 왔다. 만났다. 그래서 내가 명태균이하고 엮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강혜경 씨는 이 김한정 씨에게는 굳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국민의힘을 살려야지 다 국민의힘을 죽여선 되겠냐라고 하는데 전부 다 말한 것도 아니거든요. 강혜경 씨가. 그런데 김한정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강혜경 씨를 공격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협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또 김한정 씨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완전히 막 그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 다 동원되네요.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좀 밀접한 관계인 게 그냥 녹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가 등장한 이후에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나중에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물론이고요. 이준석은 또 더 밀접한 관계였고 이준석은 저는 칠불사라는 곳에서 김영선과 천하람 넷이 앉아가지고 이거 폭로할 테니 비례대표 1번 주라라는 그 얘기하는 순간부터 개혁 보수, 청년 보수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썩은 양아치보다도 더 못한 정치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공감을 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명태균 특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의 내용을 수정해서 명태균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대로 따로 가고 이 관련해서는 명태균이라는 작자의
작태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했는지를 저는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태균 특검 따로 하고요. 최상병 특검에 또 묻어있는 거 있었잖아요. 이종호라는 작자가 또 가운데서 얼마나 브로커 짓을 했어요. 이종호 특검 따로 해야 되고 저는 그 얘기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드루킹 특검은 했잖아요. 여론조사 조작적은 확실히 밝혀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밝혀야 한다고 보고요. 여론조사하면 이것도 밝혀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대표 건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그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예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 운영한 게 아니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친윤계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이건 드루킹이 예를 들면 최신 기계를 했다면 재래식 무기로 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특검 때도 야당이 주도해서 했고요. 야당이 특검도 추천해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거부권 행사하고 특검하는데 안 된다고 반헌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무슨 반헌법적입니까? 지금까지요. 여당 관련되거나 대통령 관련된 모든 특검들은요. 다 야당이 추천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뭐 단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반헌법적이라뇨. 무슨 반헌법적입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도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거는 국회의 소관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추천하고 하는 규정을 만드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도 나왔어요.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손영훈님, 덥기는 늦었고 이참에 잘 되었다.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싹 청소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김시진님, 정권 자체가 가라네. 가라로. 근데 참 그 재벌은 남 못 주고 개 못 준다고 고발 사주하고 한 거 조작하고 없는 죄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막 이렇게들 했던 집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조작 이런 게 판치고 지금 오죽하면 또 당원 게시판까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아, 그걸 왜 말을 못 해요? 내가 했다 안 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리하면 내가 했네요. 했어. 그런데 그냥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역공으로 너네는 안 했냐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지호 무슨 뭐 전략기획 뭔가 뭐 맡고 있는데 한동훈 계지요. 김건희 고모도 뭐 욕을 했다라고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잘하는 지식들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거는요. 반대의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고위 관계자가요. 저희 당 소속 의원들하고 통화할 때나 또 기자들하고 통화할 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참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귀에 다 들어와요.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요. 대표 선수도 한 2명이고 뽑으세요. 뭐 이른바 친윤. 예. 거기서 해서 전수조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이거를 검증을 해보자고요. 이런 제안도 못 받으면요. 예. 그냥 진실 규명 사실 확인은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 까고 싶어서 한다라는 자백뿐이 안 돼요. 다 하세요. 다 하면 좋겠어요. 신혜진 변호사님. 네. 김건희 고모인 거는 또 어떻게 알았대요? 나 김건희 고모야라고 썼을 리는 없고. 김건희 씨 고모가 과거에도 또 이제 꽃바구니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도 주도하고 좀 뭔가 드러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페이스북에 썼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쓰면서 드러내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뭐 익명 게시판에 썼다, 누가 뭐 페이스북에 썼다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쓴 글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DC 갤러리라든지 이렇게 그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그대로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연속적으로 썼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익명 게시판에 뭐 김건희 개 육갑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네, 이건 어저께 이제 강미정 대변인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된 건데, 김건희 개 육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뭐 김건희 뭐 목에 뭐 개목줄 걸어야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한동훈 대표는 의아한 게 본인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토시도 틀리면 거기에 바로
잘못했다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신은 사직에서 야구봤다고 했지 사직 구장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토시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이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변명을 하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에게 매우 원색적으로 여성 속옷을 입고 다닌다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것도 내가 참았다라고 해요. 홍준표 시장은 여성 속옷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남자도 운동을 안 해도 가슴 커지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여성 속옷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이거 홍준표 시장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뭐 중재 요청을 하든지 고소를 해든지 이 정도 상황입니다. 한번 열심히들 보세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 만나볼 텐데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저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투리가 오리지널 버전이 잘 안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충청도셔가지고 예, 제가 조금은 합니다. 잘했슈. 조금만 하는데 또 너무 충청도 오리지널로 제가 하면 놀라실까 봐.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래도 참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에서 무죄도 받고 좀 놀랬다가 좀 안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요. 아, 정말 좀 속이 막 이렇게 좀 후련하기도 하고 네. 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워낙 그 말이 안 되는 판결을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받아놔가지고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위증교사는 공직선거법보다 좀 중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막 슬펐어요, 진짜. 그런데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이렇게 들뜨거나 하지 말고 정말 차분하게 우리가 준비한 법리대로만 잘 대응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장, 차장, 또 반부패 부장 뭐 이렇게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재판이 여러 건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뭐 방탄이다 뭐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탄핵은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수사한 거 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걸 불기소했고 그 앞에 명품백 받았잖아요. 그것을 무혐의 처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민주당이 황제조사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걸 뭐 국가보안시설이라고 하면서 검사들을 오라 했는데 출장조사다. 그다음에 더욱 경악했던 것은 검사들이 핸드폰을 뺏기고 빈손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조사 끝에 불기소, 무혐의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면 너무나 뻔뻔한 게 이것이 입법권이 행정권을 포괄적으로 지금 통제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아니 국민 주권 시대 민주주의에 의해서 탄핵받아야 할 짓을 해놓고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 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법치주의라는 이름만 대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만 하는 소리를 의례적으로 붙이잖아요. 그것은 법치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 작은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정치, 검찰 그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몇 놈들이 예. 이 국가 권력, 국민이 위임해준 국가 권력을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폭력을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꼬리에 불과한 법치주의, 위장된 법치주의가 이 몸통 전체인 민주주의를 지금 흔들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지금 목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서 그 탄핵한다면 민주당이 바보입니까? 네? 그런 욕을 먹으면 하게. 그래서 그런 이 검찰의 행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다시 확인시키고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탄핵을 한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집단으로 지금 반발하고 그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막 글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네들이 입이 있기는 있었구나. 손가락이 있기는 있었구나. 그러면 지난번에 김건희 조사할 때 그렇게 부끄럽게 검찰이 수사하고 그랬을 때 단 한 놈도 검찰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놈이 없었어요. 아, 정어리 TV에서는 뭐 이놈 저놈을 막 해도 되는군요. 새끼보다는 점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개새끼라고 하고 싶은데. 이 분노를 따지면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근데 놈은 제가 많이 쳐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뻔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말을 해야지 적당할까가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대변인을 7번이나 한 사람인데도 뻔뻔하다 요 정도밖에 생각이 일단 안 나서 아 이게 분노가 너무 크면 생각도 잘 안 나는구나. 예. 근데 저는 이제 검찰은 사실 기대를 버린 지가 오래고 예. 박수현 의원님은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징역 선고했던 그 판결을 보면서 왜 이런 재판이 있는가, 왜 이런 재판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도 이제는 좀 사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단순히 검찰이 기소하면 법조문에 따라서 판단만 하라고 사법부가 있다면 그냥 AI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심이 있고 양식이 있고 시대의식이 있고 역사의식이 있는 법관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재판을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의식까지는 기대도 안 하고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관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법관이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장된 법치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법이 아닌 법관이 판단을 해놓고 말은 법치주의라고 해서 그 정말 피해본 억울한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그 대법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네, 대법원장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지난 그 아버지 부시인가 할 때 이 법무부의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제 광산 허가가 나잖아요. 어디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사는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주변 시민들이 이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이런 것들을 망칠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지금 미국 대법원장이라는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정부를 대변하는 변호하는 그런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아니 이 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이기는데 뭘 갖고 이기냐면 그 절차를 문제 삼습니다. 네. 본질은 따지질 않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그 광산 부근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포함이 돼 있다. 그렇다면 이 원고를 인정하면 미국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해서 이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그 소송에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은 따져보지도 않고 이 절차를 가지고 재판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절차주의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법원도 지금 그렇게 법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 기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이런 그 법원의 보수화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관, 재판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법관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관여를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장이 존 로버츠입니까?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근데 202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20년간을.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법원이 보수화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 전체를 지금 탄핵해도 국민들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 텐데 일단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지휘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탄핵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모처럼 나왔으니까 제 경험담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며칠 전에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질의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랑 안 나와서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기소와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소 과정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제가 제 경험담을 붙인 건데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전에 검찰 수사를 세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제가 도대체 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까? 그래서 제 지지자들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단 선관위 조사를 받습니다. 아니 공주시 같은 작은 시골 도시에서 200여 명이만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선관위 조사를 받는다고 치면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선관위와 검찰이 고발을 하니까 또 그분들이 전부 검사한테 불려가 또 조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작은 신문들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박수현 피지도 못하고 지다. 그리고 그때 이미 또 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선거 나가기 전이에요. 나가기 전에 출마하기도 전인데.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200여 명이 선관위 조사, 검찰 조사를 다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저를 이제 구속하거나 하려고 하는 거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 2시에 그때는 이제 심야 조사가 마음대로 할 때니까 새벽 2시에 조사가 끝났는데 막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검찰 청사에서 저를 조사했던 담당 검사보다 윗분이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박수현 씨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대법원을 꼭 가십시오까지. 박수현 씨가 이길 겁니다. 아니, 검찰이 저를 기소한다고 하면서 제가 재판을 이길 거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저를 기소합니까? 그랬더니 이미 처음부터 박수현 씨를 구속영장을 치고 이 조사를 하라고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처음부터. 그게 그분이 해준 이야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구형을 받고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 항소심에 가도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정치 해보지도 못하고 지다 이런 것이 나오죠. 근데 2심에 갔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검찰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이야? 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것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검찰을 막 혼내십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는 2심 딱 처음에 가면 인정신문 저기 하고서 3주 후에 오세요. 그리고 3주 후에 땅땅 때리거든요. 그 정치인들은 또 싸가지 없다고 보시니까 판사님들 그냥 해버려요. 근데 이 판사님이 재판을 다시 해보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2심에 대법원 갈 것도 없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18대 총선이 지나가서 출마도 못 해보고 근데 그때 이미 공주시의 여론은 지나가는 강아지를 붙잡고 물어봐도 박수현이 된다고 할 때예요. 근데 저를 그렇게 엮어가지고 출마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검찰이 어떻게 이런 국민이 위임해준 행정부의 한 축 아닙니까? 한쪽? 그런 행정권을 가지고 국민을 이렇게 잡습니까? 지금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검찰 뒤에 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모십니까?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히 아주 관계없이 열심히 하시는 검사님들 다 존경합니다. 고생하시고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권력의 신여가 된 이 몇 사람 특수부 뭐 이런 아주 핵심들 이 몇 사람들이 검찰 전체를 욕먹이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계속 국민으로 하면 느끼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하여튼 이재명 대표 재판을 통해서 본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 말도 안 맞아요. 그냥 어거지 기소. 기소를 위한 기소. 검찰권이 남용 반드시 뿌리 뽑고 이 문제 바로 잡아야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나마 숨을 쉬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얘기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청와대에서 이제
국민소통 수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아실 텐데 네. 요즘에 이렇게 그 운영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현안이 있을 때 뭘 이렇게 답변하는 거 보면 지금 비서실은 도대체 뭐 이렇게 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작동하고 있는가 정말 그 선입견을 버리고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듯이 예결위 질의에서 또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온 그 당시에 어떤 수석이 나왔던데 제가 그걸 바로 앵커께서 질문할 그 질문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 대통령실이 어떤 사안이 나올 때마다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꼽았죠. 예. 자, 첫 번째. 디올백 사건이 나왔을 때 그건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사건은 공작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다 이랬어요. 그다음에 명태균 사건이 났을 때 이 사건의 본질은 단호하게인가? 하여튼 뭐 손을 닦는 것이 본질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본질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니 본질을 자기들이 왜 규정을 해가지고 국민에게 본질을 삽입시킵니까? 세뇌시킵니까? 국민은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놈의 대통령실은 본질 호소 집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본질을 호소 이거라고 했는데 하루 지나면 금방 거짓말이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그랬습니까? 똑같은 질문했어요. 그러셨군요. 제가 대통령을 모셔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 해명이 나올 수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통령께 여쭤봐야 될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 여쭤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을 하냐? 왜 틀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한테 말 한마디를 물어보지 못한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물어보냐 그랬더니 물어본다고 또 큰소리 치대요. 근데 전혀 대통령에게 질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오죠.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혹시 물어볼 수 있어요. 술도 저녁에 많이 드신다고 하니까 예. 물어볼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김건희 여사한테 못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물어봐도 답변을 아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답변하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닌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어이없는 대통령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탄핵연대라고 하는 예. 대표를 맡았지 않습니까? 어제 1467명의 천주교 신부님들 사제들 또 시국 선언을 했던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윤석열이 싫다고 하는 사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안 된다라는 선공 후사의 마음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제가 탄핵연대에 1차로 가입을 하고 대표까지 맡은 이유는 저는 대통령을 모셔봤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 무겁게 임해야 되는 걸 잘 아는데 이 윤석열은 경고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 말씀대로 싫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대한민국을 더 망하게 하고 국민을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범죄를 저지를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오늘 질문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점잖은 충청도 양반인 제가 그래서 안 된다는 확신을 제 경험상 고쳤어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빨리 임기를 끝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 국회의원 탄핵연대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가 한 분입니까? 공동대표 2명입니까?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그렇게. 예, 제가 공동대표입니다. 지금 그러면 탄핵연대에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 50여 분 돌아와 계신데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것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좀 같이 합시다로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가 의원총회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보고도 아니고 공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 한 분 한 분 9명에서 지금 시작한 12명에서 시작한 것이 그때는 처음에 민주당이 9명으로 시작했고 전체 12명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50명 가까이 됐습니다. 목표가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제가 목표를 정해드릴까요? 그러십시오. 201명.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숫자를 늘리는 것을 연연하지 않는다. 이것은 탄핵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결정하시는 거죠. 국민이
이건 도저히 고쳤을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시는 시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당이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 200명 채우는 것은 그렇게 금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150명이나 가결되는 200명의 정족수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예. 지금 그 야권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민의 결정을 지금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탄핵하라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을 무슨 역풍이 불까 뭐 이런저런 고심 끝에 이 탄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정치권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럼 그것도 죄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 목소리에 즉각 반응하는 그릇이 크든 작든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정치권에 국회에 있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제가 이 탄핵연대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의결 날짜를 지금 언제로 정하셨나요, 민주당이? 재의결은 12월 10일 본회의로 정했죠. 12월 10일. 네,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11월 28일 날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연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 분들 방송을 보면 민주당이 소위 8표를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국민의힘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데 아니 아시다시피 본회의 날짜는 여야 합의로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그런 속내를 갖고 했다면 국민의힘이 거의 동의한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같이 하자고. 근데 본회의는 여러 각 당의 교섭단체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인데 그러나 기왕에 이 날짜가 벌어졌으니 시간이 벌어졌으니 저희는 그 8명 국민의힘 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시간을 벌은 거죠. 근데 8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4명이다. 예.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위헌적인 특검법이라고 공격했는데 그 특검법에도 4명이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지금은 13개의 수사 대상에서 2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 총선 전에 약속했던 그건 최상병 특검입니다만 제3자 특검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3자 특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 걸 가득 찼던데도 4명이 이탈이 나왔는데 이번엔 자기들 입맛대로 다 해준 건데 더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4명은 고정으로 이탈할 거다. 거기다 플러스 4명만 더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라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집안이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김건희 고모까지 나오더라. 아니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라고 호칭을 해드려야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지금 언론의 사설들이나 칼럼들의 기조를 보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빼박이다, 빼다 닮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가 닮았냐? 우리 대표적인 보수 언론 중에 하나의 칼럼에 보면 이 따옴표로 이렇게 써 있어요. 윤석열의 그 법조계 선배들이 전화를 해서 아니 대통령 그렇게 하면 되겠냐, 부인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뭐라고 읽어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하려고 하면 전화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할 처지가 못 됩니다. 도대체 어떤 처지길래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가지고 이걸 처리하는 한동훈 대표를 보더라도 가족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인이 했을 것으로 국민이 이제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어떻게 됐냐 물어볼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가장 그 아내를 잘 섬기는 분 1위가 박수현 의원이시거든요. 제가요? 예. 근데 더한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앵커님 말씀을 제 아내가 들으면 헛웃음을 치겠죠. 네. 아무튼 이번에는 좀 이제 뚫어야지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버려가지고 특검을 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어떤 자기 배우자, 국민을 선택할 거냐
아내를 선택할 거냐. 근데 윤석열은 상남자예요. 국민을 버리고 아내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저희들을 몰아붙이잖아요. 좀 자기들을 돌아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김건희 방탄 아닙니까? 그럼요. 민주주의도 버리고 국민도 버리고 이런 어떤 정권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정말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대로 국민만 믿으면 된다. 정치는 자기 할 도리만 하면 되고요. 결국 국민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민께서 위임해 주신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거두시는 것도 국민이 결정하셔야 맞죠. 근데 이제 그 아까 주변 사람 또 조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전화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얘기할 처지가 못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그래도 조금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것을 푸는 방법은 당신이 임기를 빨리 마치고 좀 어떻게 방법을 뚫는 거 외에는 없어 보인다. 제가 만약에 윤석열하고 좀 가까운 사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이라도 네가 살 길인 것 같은데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도 무시하는 걸까요? 듣겠죠. 그러나 윤석열은 그런 것을 결정할 처지가 못 됩니다. 처지가 못 돼서. 왜냐하면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앉은 주술. 근데 정말로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이게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얘기를 지금 3번째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엊그제도 조찬 기도회인가 뭐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차라리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그렇죠. 하면 국민이 등이라도 두드릴 것 같아요. 국민은 죽겠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경제부총리도 다 나오고 하니까. 대통령한테 누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제가 그 도표가 좀 없어 그런데 2024년 올해 3분기에 저희 경제 성장률이 0.1% 했거든요. 그런데 2, 4분기에 워낙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기저 효과니까 이제 0.1% 높아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한국은행이 이제 3분기면 7, 8, 9잖아요. 그러면 7, 8, 9의 경제 성장률이 0.1%가 나오는데 0.5%를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8월 22일이에요. 한 달 후에 0.1인데 8월 22일 날 0.5라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우리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은 그대로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8월 22일 날 0.5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하거나 거짓말이다. 그렇죠. 한 달 후에 0.1을 예측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바로 그러한 거짓말로 대통령에게 머릿속에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국민은 죽겠는데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헛소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덕수 총리에게 총리는 사표를 냈으니까 수리만 하면 될 텐데 내각 총사퇴해라. 그렇게 내가 저거 요구했죠.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총리 사표 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지금 유지 중입니까? 유지 중이죠. 대통령보다 더 오래 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뭐 후임 총리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나옵니다만 개각을 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가겠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실제로 이제 제가 청와대의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홍보수석이죠. 다 언론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출입하던 그 기자분들과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돌아가는 거를 차마 아무리 우리 정어리 TV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백운기 앵커시지만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머릿속에 기자님들이 했던 얘기 중에 막 스쳐가고 있거든요. 예, 저도 지금 그 캐치하고 싶어가지고. 막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말을 지금 못 하잖아요.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아닙니다. 네, 그러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하니 국민이 고통스럽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 여당에서도 한 사람만 바꾸면 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후임 총리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한 서너 명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그것 중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럼요. 그때 그랬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 기간 안에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예. 이 맡고 있는 중에서 정신 좀 박힌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그것까지도 한국은행 총재 윤석열한테 맡겨놨으면 지금 이것도 제대로 안 됐을 건데 이제 그때 그래도 막 뭐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임명했던 사람, 지명했던 사람을 이제 총리로 내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좀 화제성 얘기를 했잖아요. 강남에 있는 대학생들 뭐 이런 얘기. 이 양반이 대선 생각이 있나? 그런 느낌도 얼핏 들었는데 그건 뭐 본인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총리 하라고 그러면은 할까요? 제정신 바뀐 사람이 하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기자들도 대통령실 출입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출입한 기자들이 계속 할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출입을 기자를 바꾸지 못해가지고. 자, 정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는 것 너무 슬픈 일이고요. 고통스럽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 하나 때문에. 청와대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네.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는 그 언론사의 얼굴입니다. 아, 그럼요. 1호 기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는데 네. 그것은 왜 자부심이 있느냐. 내가 최고 권력기관을 출입한다. 이게 아니고 예. 기자가 가장 중요한 정보를 취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뭘 취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7일 날 윤석열 뭐 대국민 담합니까 기자회견이니까 했잖아요. 예. 그때 오죽하면 부산일보의 박석호 기자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출입하던 기자인데.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때 속이 후련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는 네이버만 쳐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진심을 가지고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 인정할 때까지 뭐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과를 하셨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하실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그 기자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며칠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례하다고 했죠. 아니 언론이 왜 존중을 받습니까? 언론이 왜 중요합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은 국민이다 이렇게 저는 등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러 나온 대통령입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사과가 구체적이지 않다. 무슨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 그걸 무례하다고 질타하는 대통령실의 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네. 홍철호 수석은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도 명색이 아무리 뭐 치킨 팔다 왔어도 국회의원을 2번이나 한 분 아닙니까? 네. 어떻게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헬렌 토마스라고 미국 백악관의 가장 오래됐던 기자가 유명한 말 남겼죠.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그거 듣고 그나마 한 놈 좀 살아있네. 이래 생각했는데 그거를 무례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개각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바뀔 사람은 좀 빨리 더 나쁜 놈이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기자들한테 태도를 보였던 김태효,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까지도 지금 더럽히고 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 세 사람은 빨리 정리가 돼야 그나마 어떤 10,000분의 1이라도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외교부 장관 말씀하셨으니 저 외교안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엊그제 사도광산 추모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군함도를 일본이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는 조선인의 강제 동원, 강제성이 분명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현지에 그걸 후세들이 쭉 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군함도 때는 아마 그 수천 킬로 떨어진 저 동경 어디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죠. 시설을. 그리고 강제성도 인정 안 했고요. 그 뒤통수를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문체위 소속인데, 문체위 소속 안에 국가유산청,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외교부, 이렇게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물론 외교부가 이제 주력 부처죠.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등재를 하는데 어쨌든 등재가 됐잖아요. 그 약속은 전시 시설을 만들고 조선인 강제 동원된 조선인을 추모하고 매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을 이제 일본이 했는데, 제가 그걸 믿을 수 없다. 정확하게 확약을 정식으로 어떤 것인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물컵에 빈 반잔 물 따른다고 대통령이 하니까 물처럼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봐요. 가서 그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외교부 차관급인 정무관을 일본 정부의 대표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추도사의 내용도 거기에 강제, 조선인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모욕을 또 당하고 있어요. 이런 외교부 장관. 그러면서 뻔뻔한 건 뭐냐면, 국회 외통위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추궁하니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외교부 장관. 그냥 놔둬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이제 2기 이제 집권을 하는데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외교를 준비한다고 골프 연습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도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혹시 한두 번 쳤다면, 그러니까요. 그랬다 모르겠는데 오늘도 또 하나 밝혀졌던데요. 8월 며칠 날인가도 그 휴장일에 휴장일에 가서 쳤고, 아니 그래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누가 점쳐줬구나.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미리 알고 연습을 했구나.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에 특사단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거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만날 때인가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돈을 대는 미국이 돈을 끊고 그 전쟁을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오는데도 살상 무기를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는 준다는 거거든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왔죠. 그러면서 어제는 갑자기 트럼프의 입장이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좀 난처하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발을 뒤늦게 좀 빼려고 하는데, 이미 러시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입니까? 하여튼 뭐 안보보좌관도 임명할 하원 의원이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고요. 그 사람이 어제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는 분명하게 이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라고 사인을 여러 번 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참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는 취지로 강한 경고를 직접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은 우리와 무슨 군사 동맹이니 훈련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중국에 뭐를 했어요? 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로 격상한다라고 하는 지금 자기 입속을 차리고 있잖아요.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둔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무슨 말 들었어요? 윤석열 정권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중국과는 지금 완전히
선을 그냥 딱 거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응? 이런 바보 같은 외교 정책을 조언하는 외교부 장관 당장 바꿔야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야기 나왔으니까 엊그제 통일부는 이런 걸 발표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를 패싱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세상에 제가 3살 먹은 애기한테 미안한데요. 3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아니 북한이 상종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김정은과 직접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로이터 통신 어제 단독으로 나왔어요. 당연하죠. 트럼프가 왜 윤석열을 데리고 갑니까 거기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윤석열 빼고 오시오라고 할 건 당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패싱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돌아가는 정세를 완벽하게 모르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옳게 보신 게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 차장 예. 예, 2차장 1차장 예, 차장. 예. 이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아주 백척간도 위험한 곳에 서게 된다. 이미 서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내 정치면 국내 정치,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통일이면 통일. 이렇게 막힘이 없으시니까 차차기 대선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차기 대선이요? 예. 박수현 의원님. 저요? 예. 아유, 저 앵커님, 저 차차기. 아유, 네. 차기면 몰라도 차차기면.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늘 정치 좋은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산나님께서요. 네. 박수현 의원님 배우보다 더 잘생기고 멋있는 젠틀맨. 점잖고 의젓하고 차분하신 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한데 이 댓글 쓰신 분이 성함이 수상하네. 아니 그러니까 제 아내가 수산나인데 제 아내가 쓴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짜고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동훈 대표에게 물어봐야 이거 되겠습니다. 사줍니까? 근데 아마 이 수산나님은 예. 다른 분이 맞는 거고요. 제 아내는 지금 저 공주시 이인면에서 김장을 하고 있느라고 이거 아는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그냥 읽어보니까 예. 성함이 사모님하고 같아가지고 놀랐어요. 예. 예. 아니 우리 앵커께서 저에게 호를 하나 지어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금학이라고 주셨는데 그 금학을 굉장히 가슴속에 아주 간직하고 있어요. 금학은 중국의 어떤 시대에 이제 관리가 발령이 나서 이제 다른 부임지로 이동하는데 딱 들고 간 게 검은고죠? 검은고 금자 그리고 학 한 마리를 가지고 갔다 뭐 이런 고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 공직자가 백성,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그 직을 대하는 책임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화가 있는 그 호를 지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진짜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앵커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단아하시고 청빈하시고 그런 모습이 있으셔서 제가 아마 그렇게 지었던 것 같고요. 아까 본질 호소 집단 얘기해 주셨는데 이 정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 드린다면 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해먹을 결심. 네. 아니 도대체 이게 이놈의 집단은 무슨 잘못을 예를 들어서 다른 정권 같은 민주당 정권 같았으면 이 수십 가지의 의혹 중에 하나만 나와서 정권이 무너지거나 아마 스스로 양심상 더 못하겠다라고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도 뻔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을 많이 올려놨어요. 범죄의 수준을. 요 정도는 범죄도 아니야 이제. 예? 국민들께서도 더 센 거 나와야 잘못했구나 이런 정도를 느끼게 만든 범죄의 수준, 표준을 굉장히 끌어올린 공은 하나 세웠다. 요즘에는 이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가라라고들 많이 합니다. 일본말 쓰시면 안 됩니다. 가라. 가라. 네. 가라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예. 근데 가라라는 말이 최근에 이제 그 명태균 녹취를 통해서 다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말이라 우리가 안 씁니다만 아무튼 가라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민주당이 잘 하셔가지고
빨리 좀 종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이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예. 가야겠어요. 명태균 씨 얘기 나왔으니까. 이 대한민국 정치인들 참 부끄러워요. 저는 저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데 처음에 명태균 씨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나는 모른다. 한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 단절했다. 그런데 거기에 화가 난 명태균 씨가 딱 증거를 대면 예. 주르륵 만났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 참, 뭐 수많은 후원자 중에 하나였고 드디어 그 사람이 기어에 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책임을 자기 측근에게 덮어 씌우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그 TV 그 화면을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던 그 화면에 그 지금 후원회장, 수많은 후원회장이라고, 예. 후원회원 중에 하나라고 별 관계없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그분이 오세훈 시장 바로 뒤에 있던데요. 그리고 이미 녹취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도 제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들을지는 모르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부가, 정권이 자기를 구속은 안 할 수 없으면 구속을 하되 한 달쯤 살려고 빨리 빼줄 것이야라는 기대는 버려야 돼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저 핵폭탄을 이 정권이 가만히 놔두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 명태균 씨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이 비겁함. 아니다, 모른다, 단절했다. 그런데 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여론조사를 그 저 경상도 어디에 있는 그러게요. 그 직원 여의도 하나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거기다 맡길까요? 또 특히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은 자체에 여론조사 기능이 아주 대폭이 있어요. 직접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거기다 돈을 주고 맡기죠? 이건 여론조사를 맡긴 게 아니라 조작을 맡긴 거죠. 청탁이다. 조작, 청탁. 사주. 예. 그래서 너무너무 명태균의 그 수법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만 하고 한 1000명 한 것으로 그렇게 조작한다던가 이런 거였는데 신박한 기술이 나왔잖아요. 어제. 예. 아예 여론조사를 미리 숫자를 불러주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작된 국민의힘의 경선 이 과정 너무나 부끄럽고 큰 일입니다. 이 문제가. 더구나 대통령 선거 경선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이라이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뭐 명태균 처음에 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CBS 아마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야기했던가? 새벽에 전화 통화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네. 그 내가 전화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전화 와가지고 아이고 참 다 나옵니다. 다 그래서 나와요. 앵커께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라. 가라는- 근데 가라는 일본 말이니까 이걸로 바꿉시다. 사주. 네. 가짜. 육갑. 그런데 어쨌든 여론 조작에 의해서 가짜들이 득세하고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은 가라 이렇게 돼야 예, 됩니다. 가짜는 가라. 예. 예. 빨리 보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반가웠습니다. 근데 오늘 예. 질문하시기로 한 질문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원래 이거 제가 안 보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아는데 그래도 예. 뭐 더 할 거 있어요? 저는 시간 많아요. 뭐 국회의원이 바쁘지. 저 의원총회 빨리 가야 빨리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네. 예,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님 만나봤습니다.